안녕하세요, 에드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소설의 주제와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혹 소설을 읽으면 이야기가 주는 재미와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청전을 읽으면 나도 심청이처럼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흥부전을 읽고 난 후 흥부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등등.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건 그렇게 느끼도록 작가가 소설 속에 주제로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 주제지요. 그럼 주제는 소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주제의 뜻과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주제는 소설의 처음이자 끝이며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고 나면 누구나 그 작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싶어하며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알아내려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작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주제는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작가의 중심 생각이자 소설의 의미지요. 주제가 없는 소설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은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난다고 할 수 있어요. 글의 재료가 되는 소재와 구성, 인물, 배경 같은 요소들은 처음부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정해지고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자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주제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주제는 지금 표에 보니까 등대가 되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소재나 구성, 인물, 배경은 다 배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주제는 소설의 구성 요소들이 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작품 곳곳에 숨어 있어요. 작가는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직접 주제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품 곳곳에 주제를 숨겨놓고 독자들에게 찾아보게 해요. 자, 그러면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작가가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직접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속에 또 드러나기도 하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사건이나 갈등이 일어나 해결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또 주제를 알 수 있고요. 반복되는 문장이나 작가가 이야기하는 말투,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에 녹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그림이나 특별한 상징물의 주제를 살짝 비춰놓기도 해요. 자, 그러면 주제가 정해지는 과정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주제가 정해지는 과정은 첫 번째, 창작 동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작가가 특정한 사건을 체험한 뒤에 이걸 소설로 써야 되겠다라는 충동을 느끼는 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를 모아요. 직접 경험한 사건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선택하는 단계죠. 세 번째, 자료를 분석해요. 사건 현장을 조사해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단계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요. 사건에 대한 자기만의 해결 방법이나 대안 등을 찾아보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를 정하게 되죠.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사건을 이끌어갈 주제를 찾아 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설을 연구할 때 주제, 소재, 제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제와 소재, 제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소재는 일단 문학작품을 만드는 데 쓰는 모든 재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재는 여러 가지 소재 가운데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재료예요. 제재에는 해와 달, 꽃, 바다, 여인 같은 물리적인 대상에서 계절의 바뀜, 폭풍, 일몰, 지진 같은 자연현상,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 애정이나 슬픔 따위의 느낌이나 생각 등이 모두 포함돼요. 문학작품의 주제는 작품에 따라 주제가 하나인 것도 있고 한 개 이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럼 표를 통해서 다시 또 알아볼까요? 황순원의 소나기를 통해 본 소재와 제재의 주제가 있어요. 자, 소재는 개울가, 징검다리, 조약돌, 갈밭, 갈꽃, 비단조개, 갈림길, 허수아비, 무, 송아지, 소나기, 원두막, 수수단, 대추, 닭,
얼룩진 소녀의 스웨터 등 이 황소년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재료들을 소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직접 주제와 관련된 제재가 있는데요.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소나기죠. 그리고 여기서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분량이 짧은 단편 소설은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주제가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이야기가 길고 복잡한 장편 소설은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주제가 사실은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전 소설인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고전 소설은 겉으로 드러난 주제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주제가 달라요. 겉으로는 춘향전의 절개나 부모에 대한 효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신분 상승을 바라는 욕구,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등을 비판하고 있어요. 모든 문학작품은 한 시대를 담아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줘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바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그에 따라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의 주제도 달라져 왔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제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고대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개화기 이전,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을 고대 소설로 말할 수 있겠죠. 충효 등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하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화기 소설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개화사상과 자주독립, 신교육, 신분평등 등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계몽적 경향을 띠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소설로 들어와서는 작가의 개성에 따라 소외계층, 노동현실, 분단문제, 자기인식 등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주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신약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그 놀라운 생애의 모든 세부사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예수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후세대를 위하여 예수의 생애와 봉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한 모습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영감은 4명의 기자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 각자는 자신에게 특별히 감동을 준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기록할 때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어요.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언급한 어떤 사건들을 생략하기도 했고 또 그 자신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마치 4사람의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하여 앉아있되 각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그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각 화가에게 있어서는 주제는 같지만 국면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죠. 4개의 초상화를 함께 모아놓으면 다른 어떤 한 개의 그림보다 더욱 확실하고 완전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제시한 종합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애를 올바로 조명할 수 있게 해줘요. 구주에 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기초공사죠. 기둥을 세우고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뼈대가 튼튼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글의 뼈대를 짜임새 있게 잘 설계해야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소설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짜야 재미있는 소설이 될까요? 이렇게 구성은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원인과 결과의 경계로 짜임새 있게 얽는 것을 말해요. 넓은 의미로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엮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뿐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만들거나 배경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 소설 전체를 짜임새 있게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성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술 방식을
스토리라고 해요. 이와 달리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서도 인과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구성 방식을 플롯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 단순하게 사건을 연결한 스토리죠. 그런데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플롯이에요. 이것은 왕을 잃은 슬픔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죠. 플롯은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서도 인과관계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스토리보다 한층 발전된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근본적으로 연대순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주제별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예수의 생애와 봉사에 대한 주요 국면들의 배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연대순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어떤 주어진 기간 안에서의 사건 나열은 올바른 연대 순서를 따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엄격한 연대기적 순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주된 목적이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1차적 기록 목적에 부합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구성은 몇 단계로 이루어질까요? 구성은 보통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5가지 단계 중에서 위기나 절정 단계 없이 3단계 또는 4단계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우리 만화를 보면서 알아볼까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제 토끼전 구성 단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발단은 사건의 실마리가 되겠죠.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토끼의 간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전개는 사건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시작되어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난 토끼를 데려오라는 특명을 받았어 하면서 이제 이 별주부가 토끼를 간을 찾으러 나간 거죠. 그리고 위기 단계는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감이 조성되는 단계예요. 용궁에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이 별주부가 토끼를 막 이렇게 꿰이는 단계죠. 그리고 절정 단계, 사건이 해결되기 직전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토끼가 꾀를 내서 이랬죠. 저의 간을 육지에 놓고 왔는데 그러면서 빨랑 가져와 뭐 이렇게 되는 단계. 그리고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 자, 여기서 토끼가 이제 지혜롭게 별주부에게 자기 간이 배 안에 있다고 이제 말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죠.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구성의 종류를 또 알아볼까요? 구성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자, 시간 순서대로 착착 단순한 구성이 있어요. 한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단순하게 진행되는 구성 방식이에요. 평면 구성이라고도 해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통일감이 있고 압축된 긴장감을 줄 수 있어서 주로 단편 소설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순서를 왔다 갔다 하는 복합 구성이 있어요. 한 소설 속에 2개 이상의 구성 방식이 겹쳐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시간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 또는 현재, 미래, 과거와 같이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되어서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요. 주로 장편 소설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줄줄이 피카레스크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작품 속에 여러 이야기가 일정한 짜임새나 순서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각각의 이야기 속에 각각의 사건이 전개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액자형 구성이 있어요. 하나의 구성 방식 속에 또 하나의 구성 방식이 들어있으면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중심 구성은 안에 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과정 따위를 밝히는 형식적인 구성이 밖에서 중심 구성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가 작품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대화와 서사, 묘사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화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이에요.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그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전개 과정 따위를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사는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이야기하는 서술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묘사는 일이 벌어지는 장소의 풍경이나 사물과 인물 따위의 겉모습, 인물의 마음 상태를 따위를 눈에 보이듯이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네, 오늘은 소설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